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넥스트 한류 문화강국 실현 전략으로 강의 날 동국대학교 고삼석입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한류가 지금 아주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글로벌 OTT 넷플릭스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를 끌면서 사실 그때부터 이제 넷플릭스의 시대가 이제 열렸고 또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도 넷플릭스가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뒤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BTS라든가 블랙핑크 혹시 아시죠? BTS까지는 잘 아실 거고 블랙핑크는 정말 아주 인기가 있는 4인조 또 여자 아이돌 그룹입니다. 팝으로 이제 갔다가 다시 이제 팝과 이제 애니메이션이 이제 결합돼서 이번에 K-팝 데몬 헌터스 이게 이제 다시 인기를 끌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한류의 이제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문화와 이제 문화 산업에 대한 철학은 바로 김구 선생님 문화의 힘이 한없이 높은 나라. 네, 거기에서 이제 비롯됐고 그걸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되시고 국민의 정부 때 정부와 더불어서 문화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서 오늘날 한류를 이제 태동시켰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출간했던 이제 그 넥스트 한류라는 책입니다. 넥스트 한류라는 게 한류의 다음 단계가 이제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1997년부터 여기까지 지금 잘 끌어왔는데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수 언론들이 그렇다면은 한류의 다음 단계는 어떤 모양일까?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이게 지금 아주 이제 핫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갈 텐데요. 1997년 이후 지난 30년 동안 한류가 K 콘텐츠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어떤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제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지 하는 성과와 성찰이 있습니다. 여기 저 K 콘텐츠라는 용어가 있고요. 가장 많이 듣는 게 한류입니다. 코리안 웨이브라든가 지금 현재는 외신이라든가 영어 사전에도 한류로 이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이제 브랜딩한 개념이 바로 K 컬처입니다. 드라마라든가 팝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주로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K 콘텐츠라고 그럽니다만은 그 또한 좀 광의로 보면은 우리가 한류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와 해외 시장 그리고 해외 유용자들이 바로 일으키는 현상,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 한류다, K 컬처다. 이걸 전제로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1년에 BBC에서 BBC 서울 특파원이 이제 쓴 기사입니다. 그게 뭡니까? 한국의 K-팝이 많은 팬들을 끌어모으고 또 경제적 이득을 이제 발생시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 이 기사의 핵심이 뭐였냐면 이제 앞으로 10년 뒤면 슈퍼주니어 같은 아이돌 그룹들, 문화 아이콘들이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4년이 지나고 정확히 지금 그렇게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미국의 4대 엔터상입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콘텐츠를 가지고 4대 상을 다 수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 주류 사회에 서서히 지금 우리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갑니까? 이제는 캐대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한류라는 것은 드라마라든가 팝이라든가 게임이나 영화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브랜드하고 결합이 되는 것이죠. 보시면 아시지만 바로 지금 캐대언의 이 라면, 컵라면 먹는 장면을 농심이 캐대언 세트를 냈어요. 이게 바로 내자마자 1분 만에 다 품절돼 버렸어요. 그 다음날 농심의 주가가 얼마 올라갔다요? 12% 올라갔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문화의 힘이고 콘텐츠의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류라는 것은 우리의 콘텐츠, 드라마, 팝, 영화 이런 것들과 K 브랜드의 결합입니다. 푸드와 관련된 거, 뷰티와 관련된 거, 패션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 현지에서 문화로 이제 정착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우리 K 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우리 브랜드도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난 3년 동안 한류라는 것 자체는 무조건 수출 산업으로 이제 분류돼 버려요. 모든 정책이 수출로만 이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보면 어떻게 봅니까? 한류를
아, 정부 주도의 이건 산업이구나. 정부가 주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반한류 정서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코피스라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류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좀 반발하는 그렇게 조사되는 비율이 지난 5년 동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 5년 전에는 25% 정도 한류에 대해서 나는 거부한다, 난 싫어한다 이런 이제 답변을 얻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30%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5%니까 산술적으로 1년에 1%씩 늘어난 거예요. 그럼 왜 싫어하느냐? 젊은 층 중에서 한류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느낀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은 너무 획일적이다, 상업적이다, 일방적이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다. 좀 내용에 대한 부분이죠. 싫어하는 것은. 그 다음에 40대 후반 5060의 동남아시아인이나 외국인들 어떻게 보느냐? 이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문화적 거부감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계속해서 막 그 수출을 하고 진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하고 이걸 통해서는 더 이상 확장성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한류 팬들은 그냥 한국의 드라마나 팝, 그 다음에 푸드 여기에 열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드라마를 만들고 팝을 만들었지? 또 이런 문화를 만들었지? 즉 K 모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들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공유를 하는 것이죠. 즉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의 시도로 넘어가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화의 힘이 강한 나라를 만들자는 게 이 책에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와 비전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류 현장을 다녔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어떤 K 콘텐츠 산업 그리고 K컬처 한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그리고 균형 성장하는 콘텐츠 미디어 ICT 생태계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내수가 먼저 이게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혁신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콘텐츠 산업 어떻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으로는 뭐 캐대언하고 얘기하고 한류 얘기합니다만은 속빈 강정. 저는 지금 현재 상태를 그렇게 봅니다. 약간 저는 뭐랄까요, 박하게 지금 엄격하게 평가를 했어요. 왜요? 지금 우리의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어디에 의존합니까? 넷플릭스에 의존해요. 잘 아시겠지만 콘텐츠 산업이라는 것은 먼저 재원이 있어야 투자 재원을 조성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좋은 프로그램 골라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잘 만들어야 되죠. 잘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유통을 잘 시켜야 되겠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유통 잘 시켜서 뭐 해야 됩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재투자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잘한 게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콘텐츠 제작이에요. 투자 재원 넷플릭스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 넷플릭스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IP 지적재산권 활용한 부가 서비스 사업 누가 합니까? 넷플릭스가 하잖아요. 이걸 건강한 생태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한류 콘텐츠 산업은 이 ICT하고 같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IT 산업, 정보통신 산업과 같이 갑니다. 스마트 TV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태블릿 PC를 통해서, 그리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해야 돼요. 그러려면 또 IT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정책의 가장 우선점, 출발점을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 미디어 ICT 생태계를 구축하자. 이걸로 제가 이제 잡았던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KICT, 엔터테크라고 해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테크놀로지를 결합하자. 그 다음에 이걸 확산하는 과정에서는 팬덤 플랫폼을 잘 활용하자. 이게 엔터테크예요.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콘텐츠는 우리의 유통 플랫폼으로 최소한 내보내는 그런 전략을 목표로는 삼아야 돼요. 넷플릭스 같은 걸 지금 만들 수는 없어요. 이미 넷플릭스는 글로벌 탑 넘버 원입니다. 이걸로 뛰어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콘텐츠를 핵심 소비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랫폼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지에 있는 로컬 플랫폼들하고 해서 전략적 제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K-넥스트 하려고 아시안을 넣은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나라가 작년에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콘텐츠 진흥원 갑니다. 문화부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콘텐츠 진흥원, 코카 같은 기구를 올해 발족시킵니다. 타카. 이렇게 우리 정책까지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태국의 정부, 태국의 콘텐츠 산업을 경쟁제로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콘텐츠가 중국으로 거의 막혀 있죠. 어디를 통해서 제일 많이 간지 아십니까? 태국을 통해서 중국으로 갑니다. 태국에서 리메이크 합니다. 그러면 중국에 들어갈 때는 어느 나라 그 콘텐츠로 분류됩니까? 태국 콘텐츠. 한알령을 우회할 수 있는 전략도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봉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로 해서 가장 큰 혜택을 누가 받습니까? 태국이 받거든요. 그럼 공동 제작하자는 거예요. 그 나라 인재 양성해 주자는 겁니다. 산업 발전시켜 주자는 거예요. 제 생각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지역의 로컬 OTT 플랫폼을 같이 운영해서 우리 콘텐츠도 유통하고 로컬 오리지널 콘텐츠도 제작하고 유통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어디로 갑니까? 최소한 태국 같은 나라, 싱가포르처럼 자본이 있는 나라에 자본을 투자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북미로 가자는 거예요. 왜? 시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경제성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제 전략은 그렇게 했고, 자, 그럼 이 내용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새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핵심입니다. 30대 선도 프로젝트죠. 왼쪽에 보시면 15개의 AI 대전환, 즉 AX 선도 프로젝트 15개가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초혁신 경제 15개 선도 프로젝트 있습니다. 이 30개 선도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의 중요한 권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강의하는 컬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K 붐업입니다. 그래서 K 콘텐츠와 K 브랜드를 같이 결합시켜서 글로벌로 나가서 문화 강국도 실현하고 경제 강국도 실현하자 하는 게 바로 이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국가에 대한 진출, 수출을 넘어서 이제는 상대방 국가 K 콘텐츠 이용자들과 상호 교류, 소통하고 교류하자. 그래서 공감대 형성하자. 그리고 해당 국가와 공동 발전하자. 이게 이제 바로 신한류 K컬처의 정책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동남아시아에 다녀보니까 한류에 대해서는 정말 열광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안 보이더라고요. 동남아시아에 갔을 때는. 그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략도 그렇습니다만 이 콘텐츠를 계속해서 지금 보내는 드라마라든가 팝에 만족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그 다음이 나오지? 미래가 나오지? 그런데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 CES를 다닙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박람회. 거기 갔더니 보니까 홈 엔터테인먼트라는 영역이 거기가 있어요. 장르가. 집에서 게임도 하고 콘텐츠도 보고. 근데 계속해서 이게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콘텐츠의 영역을 넓히는 거죠. 콘텐츠 영역이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 생태계가 더 풍성해지겠죠. 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제 엔터테인먼트와 테크놀로지 결합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 K 콘텐츠, K 컬처의 미래를 밝게 봅니다. 왜요? 우리나라 크리에이터들, 그 다음에 아티스트들, 그 다음에 그걸 기획하는 분들의 역량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류 위기론은 계속 나왔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바로 크리에이터들, 아티스트들, 기획자들의 창의력으로, 도전 정신으로 돌파를 했어요.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우리의 지금 기초 체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바로 유통과 제작에 넷플릭스 힘이 너무 강합니다. 의존을 넘어서 지금 종속 단계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 새롭게 지금 이제 자라나는 뭐 알파 세대나 그리고 이제 30대 되는 Z세대들이 어디 의존합니까? 유튜브,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X, 인스타그램, 틱톡, 여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알파 세대라고 그러죠? 지금 미국의 초등학생들 조사해 보니까 지금 처음으로 OTT라는 스트리밍보다도 소셜 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해요. 소셜 미디어에서 쇼츠를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이용 패턴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상파 KMS 지금 제작비 없어가지고 전부 지금 넷플릭스에 줄 서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 방송 지금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왔던 IPTV 가입자들도 지금 OTT를 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 우리 크리에이터들이나 아티스트나 그 다음에 기획자들의 역량은 뛰어나요. 글로벌 마인드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우리 문화산업의 토대가 취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국내에서 발을 딛고 되어가려고 할 때 충분히 저는 디딤돌이 되어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건 방치할 겁니까? 예, 그걸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의 이제 문화강국 구현과 관련해서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고 어떤 분야에 이제 그 집중해야 될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그 총님하고 또 인연 때문에 야 이게 국민시대 포럼 가서 한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예, 오늘 부족한 내용으로 또 이렇게 제가 강의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짧지 않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감대 형성하고 문화 힘이 강한 나라 또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데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